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낮은 자세로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한겨레 김환 기자 나와 계시고요. 인사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TBS 앱,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슈 첫 번째, 여야가 드디어 8일에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하게 되는 건가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제 8일에 처리한다 이런 이제 로드맵에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양당 합의로 오늘 7일과 8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는 건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 부처 의견 종합안, 이게 사실은 설명이 이렇게 길어진 게 당초 정부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 이 얘기가 나와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논의되던 안보다 여당안이 좀 더 후퇴를 했고 그 여당안보다 정부안이 더 후퇴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처벌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처벌 기간에 대한 유예를 어떻게 둘 거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부안이 처벌 수위나 대상, 유예 모두에서 이제 후퇴를 해서 비판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법사위 논의에서 합의되고 있는 내용은 유예 기간, 그러니까 처벌 유예를 몇 년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2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여당안이 2년이었고 정부안이 5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부안보다 좀 줄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처벌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와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처벌 대상은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 사장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책임자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사고가 벌어진 지자체나 공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자체와 공기업의 책임을 원래 이제 빠지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책임을 명기는 하되 다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부분은 좀 삭제하는 수준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처벌 수위에 대한 합의가 좀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처벌 수위는 원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일단 대상은 경영 책임자까지 넣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사망 사고 시에 징역을 합의안이 지금 하한은 1년 이상, 그리고 벌금은 하한이 없고 상한은 10억까지, 그리고 이 대상은 경영 책임자, 이렇게 이제 두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 유예 기간도 그렇고 유예해주는 대상 사업장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중소, 그러니까 사실상은 영세한 그런 기업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계에서 거듭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뭐 단체의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업에서는 이거 절대 반대한다, 네. 이런 입장인데 예정대로 처리가 될까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앞에도 좀 단식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일 날 가능하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를 두 가지에서 이 합의안이 지금 방기하고 있다, 책임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일단 하한선을 없앤 거예요. 처벌의 하한선을 없애면 사실 이 법을 만드나 마나다. 재판 가면 어차피 다 하한선이 없이 이제 판결이 나는데 최저치가 판결이 나는 게 보통인데 그런 법안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영세하고 좀 중소기업들은 수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의 책임은 좀 분명히 하자,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 이게 이제 이 법안의 취지인데, 그래서 애초에는 그의 매출의 10분의 1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닙니까, 이름이?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한을 10억으로 두면서 사실 대기업들은 이제 뭐 10억은 지불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서도 이 법의 취지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서 8일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균 씨 어머니가 외쳤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네요. 이 법이 용균이는 살리지 못해도 다른 용균이는, 네.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한 의혹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년 전에 사법고시생을 폭행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1월에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구하던 고시생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뭐 구체적으로는 멱살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을 체증해가는 권력자가 네. 이런 상황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오늘 아침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범계 후보자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내가 맞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천벌받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천벌.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이제 여러 명에게 둘러싸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냐 이제 개인 숙소 성격으로 활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비서진의 좀 저지가 있었고 오히려 자기가 둘러싸였다라는 거죠. 거기서 비서진이 이제 카메라를 드니까 그때서야 좀 자기를 말하자면 풀어줬다. 이게 이제 박범계 후보자 측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이제 완전히 엇갈리. 그러니까 그날 무슨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데 그 상황을 두고 이쪽에서는 녹취 등을 바탕으로 해서 박범계 그 후보자에 의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범계 후보자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내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오히려 폭행당할 뻔했던 상황이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승강이는 있었는데 네. 그게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서로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현장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라는 네. 모임의 대표가 내가 영상이 있다. 네, 내 네. 녹취가 담겨있는 영상을 내가 찍었는데 내가 증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뭐 물적 증거가 있다면 물적 증거를 내놓으면 논란이 해소가 그렇죠. 될 텐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양쪽 주장 모두 아예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들이 뭐 어떻게든 실랑이가 있었다면 전개됐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저도 박범계 의원을 취재해본 적도 있고 통화해본 적도 있고 합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주장처럼 국회의원이 이른바 그래도 민원인인데 민원인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은 물적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뭔가 좀 점핑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박범계 의원도 어쨌든 자기가 추진했던 법안이나 정책의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항의를 하는 건 국회의원이 공인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역시나 뭐 이번 청문회에도 개인 신상 공격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면 빨리빨리 내놓고 정리를 해서 그 청문회의 그 귀한 시간을 네. 정책 검증에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정의나 미안해. 네. 어제도 사실 거의 하루 종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소식인데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어린이 정인이 미안하고 안타깝고 뭐 가슴 아프다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이 정인이가 사망한 게 지난해 10월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실은 한 유명 보도 프로그램이 보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점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움직임이 뭐 그래도 뒷북이라도 치는 게 낫습니다만 정치권도 우리들도 뒤늦게 야단법석하는 모습 또한 좀 미안해지기도 하는데 정인이의 입안 상처가 단순 구내염이라고 진단을 내릴 의사가 있었어요. 이게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폭행당한 것 같다고 그 소아과 의사가 신고를 했더니 그거 아니다라는 소견서를 다른 병원에서 받아서 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 사람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계속 그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인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3차 신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학대가 의심된다라고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고 있는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교사나 의사가 사실 핵심입니다. 교사는 심리적이거나 행동적인 관찰을 할 수 있고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사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가 됐다라면 사실 이제 아주 불행한 사태까지는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건져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병원의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양부모가 방어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학대 신고를 했지만 부모가 가져온 소견서에서는 구내염이라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내염과
이 학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증거상으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청원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 제출을 한 행위, 이 의사가 경찰을 제출을 한 행위가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였다. 근데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정말로 구별을 못한 거라면 최소한의 의사직을 수행할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양부모에게 협조하는 것이라면 이 의사직을 수행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는 사람이니 면허를 박탈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방탄 면허라는 지적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개업해서 일할 수 있는 방탄 면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참 고생하시는 의사분들도 많아요. 간호사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직업 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저도 어린 아이를 키웁니다만 구내염이라는 게 입병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병하고 이 사망한 아기 정인이 입속에 난 상처는 당시에 그 진찰했던, 그러니까 신고했던 의사 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그 어떤 충격에 가해지지 않는 이상 절대 날 수 없는 형태의 아주 특이하고 큰 입속의 상처였다고 하는데, 이걸 구내염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온몸에 그 피멍이 들어있잖아요. 그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몰랐다는 아버지 말을 믿어줬던 경찰도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3차 학대 의심 신고자, 그러니까 정인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9월에 신고한 소아과 전문의인데, 이 사람은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대로 이분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입속을 완전히 누가 작정하고 찢어놓은 듯한 상처라고 봤는데 왜 이분 말고 또 다른 진단서를 끊어줬던 그 사람은 이걸 구내염이라고 주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능성, 이런 행동을 한 가능성, 동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동기라고 하든지 간에 의사가 가장 이제 최후의 신체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분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적극적으로 양부모의 혐의를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지만 구내염과 폭행에 의한 상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와 한 의사는 그리고 그거가 학대 신고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시스템이 작동했더라면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한 가지 사안에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라고 봤으면 좀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일단 이 정인이, 이 아기가 2019년생이에요. 지난해 2월에 입양됐다가 8개월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 사이에 3번의 신고가 있었고 3번 다 관할 경찰서인 이 양천경찰서에서 신고를 사실상 묵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양천경찰서 게시판이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장이 심경을 밝혔다는데 뭐라고 하나요? 파면을 요구한다라는 청원도 올라왔어요.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는데요. 양천서장은 일단 서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그런 시스템이다, 보고를 받지 못한, 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는 아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또 다른 경찰의 글도 화제가 됐는데, 분리를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하면 경찰이 굉장히 취해야 되는 조치가 많고, 대부분의 양부모들이 이제 분리 자체를 어떤 학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경찰이 했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분리 결정을 했던 경찰이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그 양부모가 자기를 폭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제 송사를 걸어와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도 일처리를 잘못해갖고 고생한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친권이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양된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경찰에 출동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모는 당연히 아무 일도 없다고 하고, 아이는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주는 부모가 자기를 학대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현장에서의 판단만 갖고 분리 조치를 하면 져야 되는 책임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줘야 사실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뭐 거의 매년 제 기억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짝 이슈가 되고 그 후에 제도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전문성, 현장의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인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경찰이 복지부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쪽으로 귀결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저도 관련 기사를 오늘 하나 봤습니다만 분리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의료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갈 쉼터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맡아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리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당 공무원이 이걸 책임져야 하는 굉장히 막막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죽어야만 바뀌는 세상은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문자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의사 면허 박탈해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유아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분노만 하다 잊혀질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또 어른들이 자기 살려고 거짓말투성이네요. 참 가슴 아프고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도 참 상황을 최악으로 보고 접근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눈, 온몸의 피멍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몽고반점이라고 아토피라고 주장한다고 그걸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 참 답답합니다. 뭐 1일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는데요. 오랜 논의를 해왔는데 이 수사종결권,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기본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라는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경찰의 수사를 보면서 어떤 국민이 나의 기본권이 경찰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경찰이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경찰 수사가 논란이 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따릅니다. 뭐가 따르냐면 첫 번째로는 초동 대응이 언제나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부실해야 되는 출발점은 초동 대응의 문제가 생기고 초동 대응이 부실하다 보니까 아니라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되냐면 수사 과정이 부실화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 사건처럼 사건이 귀결되는데 경찰이 매번 실패하는데 같은 돌부리에서 계속 넘어지지 말고 수사 종결권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이 경찰이 어느 지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좀 뼈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수정 교수님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연간 아동학대 피해자가 대략 3만 명. 그중에 경찰이 개입하는 사례가 10분의 1인 3,000명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대개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매년 평균 50명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숨진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경우에 드러나는 것만 이 정도인데 글쎄요. 계모 학대 사건 이후로 들끓었던 우리의 마음이 시스템을 고치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잠시 후에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 문자 온 거 몇 개 더 소개를 해드릴까요? 4462님이 정인이는 어린이가 아니죠. 아기죠, 아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기죠. 16개월이면 한 두 품에 팔 간신히 벌리면 요 정도 사이즈 될까요? 한참 귀여울 때고 이때도 희로애락 표현 다 가능하고요. 저희 아이 키웠을 때 잘 때 옆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기가 깨면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번 기회에 아동보호 시스템 좀 제대로 만듭시다. 맨날 사건 날 때만 듣고 다시 그 자리. 이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없습니다. 따끔한 지적해 주신 청취자분의 의견도 새겨 듣겠습니다. 김환 기자님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로킥 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